삼촌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사업한다고 밖으로만 돌고 엄마 힘들게 해서 이혼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냐? 실버타운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매달 용돈 몇 푼이라도 주는 자식 하나 없었잖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더 주셨어야죠. 다른 친구 아버지들은 다 자식들 건물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겨우 아파트 한 채씩밖에 더 해주셨어요? 창피해서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그래, 형님이 너희한테 해준 게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는 모를 거다. 형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너희 사진 보면서 일기 쓰시고 전화 한 통 오길 기다리셨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냐?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재산만 빼앗아갈 대상으로 보진 말았어야 했어. 저는 올해 78이 된 김현수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형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이 노후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도 형님과 비슷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저만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처럼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형님 방 창문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걸린 빨래가 차가운 겨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고 결국 관리실에 부탁해 문을 열었을 때 형님은 라디오가 놓인 작은 탁자 앞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꺼진 라디오와 함께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동생에게 미안하다. 내가 자주 찾아와줘서 고마웠다. 난 여기서 편히 쉬고 싶구나. 그렇게 형님은 홀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도 80을 바라보는 지금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 사연을 씁니다.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형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벽이었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를 때면 늘 제 뒤에서 괜찮아, 형이 있잖아 라며 지켜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다투게 되면 형님은 항상 제 곁을 지켰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제 뒤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 있어서 난 안 무서워. 그때의 당당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님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제게는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 형님은 남다른 사업 수완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전자제품 대리점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수입업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형님은 점점 바빠졌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해외 출장도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했습니다. 형님의 아내인 형수님도 아들과 딸도 처음에는 불평 없이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설날이나 명절 때도 회사 일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형님의 사업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형님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가장 아팠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아들의 그 말에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의 아내인 형수님도 떠났습니다. 예전에 큰 사무실은 없어졌지만 형님은 사업할 때 모아둔 재산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실버타운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고급 실버타운은 마치 특급 호텔을 연상시켰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형님은 비자금으로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보증금 5억을 마련했고 매달 연금으로 4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선택에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살던 당동구 아파트는 이미 2년 전에 팔렸습니다. IMF 이후 사업 빚을 갚느라 겨우 지켜왔던 마지막 재산이었는데 자식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팔게 된 것입니다. 아들 민수는 자신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딸 은주는 신혼집 마련이 시급하다며 형님을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큰 집에서 혼자 사실 필요 없잖아요. 요즘 원룸도 괜찮은데 많아요. 결국 형님은 자식들의 등살에 집을 팔았고 그 돈은 아들과 딸이 나눠 가졌습니다. 형님에게 남은 것은 평생 모아둔 마지막 비자금 5억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식들은 노렸습니다. 아버지 그 돈이면 실버타운 말고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 지금 주시는 게 어때요? 형님은 그런 자식들을 피해 실버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압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보증금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실버타운에 사시는 게 경제적으로 너무 낭비 아닌가요? 월세가 얼마예요? 그 돈이면 어휴. 첫 달은 그래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실버타운의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시설도 최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표정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있은 후에는 늘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형님 방을 찾았을 때 책상 위에는 통장과 연금 관련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보증금 빼고 남은 돈이 1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구나. 연금으로는 월세도 못 내겠어. 한숨을 쉬시던 형님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자식들은 자꾸 이 보증금마저 자기들 줘야 한다고 하고 여기서라도 조용히 살고 싶은데 말이야. 실버타운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사 출신, 판사 출신,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각자의 그룹을 이루어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형님은 혼자 구석자리에서 서둘러 식사를 마치곤 하셨습니다. 자식 자랑 해외여행 자랑 듣고 있자면 내가 초라해져 처음엔 끼어보려 했는데 이제는 피하게 되더라고. 얼마 전에는 은주가 찾아와 또다시 보증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애가 유치원을 다녀야 하는데 교육비가 너무 부족해요. 보증금 일부만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시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내 돈만 줄어들고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차라리 돈 덜 드는 요양원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요양원에서도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월 150만 원이란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입주자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었습니다. 4인실에서 지내야 했고 같이 지내는
어르신들과의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남은 돈으로라도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했나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요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기도 정리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보증금은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2억을 자식들이 모두 가져가고 남은 것은 이제 연금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날 밤 짐을 싸셨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래. 거기는 비록 좁지만 내 집이었어.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형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나 말이야.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살다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 평생 모은 돈으로 호화롭게 몇 달 살다가 더 초라해지느니 차라리. 그 말씀을 끝맺지 못하시고 형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단칸방으로 돌아오신 형님의 생활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98만 원의 연금으로 월세 35만 원을 내고 공과금을 내면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전전하며 써버린 저축금이 형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매주 찾아갈 때마다 형님의 식탁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컵라면 몇 개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반찬값을 아끼려고 끼니를 거르기도 하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밥값 아낀다고 끼니를 거르시면 어떡해요? 이제 늙어서 그런지 밥맛도 없어. 걱정 말거라. 창가에 놓인 탁자 위에는 매일 아침 써내려간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전화라도 한번 받아주면 좋으련만. 이제는 창밖에 까치가 반갑다. 누군가 찾아올까 기다렸는데 오늘도 잠잠하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들린다. 119차가 오고 경찰도 왔다. 나도 저렇게 되겠지. 쓸쓸하구나. 통장 잔고가 50만 원 남았다. 연금으로는 이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 캔커피 하나도 사 먹기 부담스러운데 은주 생일 선물은 보내고 싶다. 매일매일의 일기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깊어가는 고독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매달 첫째 날이면 꼭 은주와 민수의 이름을 쓰고 안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안부였지만 형님은 그렇게라도 자식들과의 연결을 이어가고 싶으셨나 봅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형님 자식들은 이틀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카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삼촌, 장례 비용은 저희가 절반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통장이랑 유품 정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뭔가 더 가져갈 게 없나 찾는 거냐? 강동구 아파트 팔아서 나눠 가질 때는 언제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저희들 나눠주신 겁니다. 자발적이라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등살에 시달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신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실버타운 보증금까지 노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촌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사업한다고 밖으로만 돌고 엄마 힘들게 해서 이혼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야 했냐? 실버타운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매달 용돈 몇 푼이라도 주는 자식 하나 없었잖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더 주셨어야죠. 다른 친구 아버지들은 다 자식들 건물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겨우 아파트 한 채씩밖에 더 해주셨어요? 창피해서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그래, 형님이 너희한테 해준 게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는 모를 거다. 형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마지막까지 너희 사진 보면서 일기 쓰시고 전화 한 통 오길 기다리셨다.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도 아버지가 미웠어요.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러고 살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감상적이라고? 이게 너희 눈에는 감상적으로 보이냐?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널 걱정하셨어.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은주, 너도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뭔 줄 알아? 내 아이 유치원비 보태주고 싶다고 그러셨어, 알아? 그런 거 이제 와서 뭐하러 말씀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냐?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재산만 빼앗아갈 대상으로 보진 말았어야 했어.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형님 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틀어놓고 민수 은주 이름을 불러본다. 이제는 정말 지친다. 실버타운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결국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더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 바엔 차라리.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밤, 형님이 마지막으로 들으셨을 라디오를 켰습니다. 빈 방에 울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처럼 외롭게 살지 않겠다고. 화려한 실버타운이 아닌 정든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리라고 말입니다. 형님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를 지나다 문득 게시판의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시니어 커뮤니티 모임 혼자가 아닌 함께 나이 드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형님도 실버타운에서 여러 모임이 있었지만 결국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형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을 때 한 구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째 복도가 조용하다. 그래도 매일 아침 안부 물어주시던 그 목소리가 그립구나.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모임방 안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제게 다들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반장 박순자입니다. 여기 처음 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박 할머니는 커피를 타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때로는 함께 밥도 해먹고 산책도 가지요. 한 달에 회비만 엄만 내면 됩니다. 형님이 실버타운에서 내던 월 400만 원, 요양원에서 내던 월 15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용으로 괴로워하던 형님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모임은 의외로 활기찼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돌아가며 죽도 끓여다 주고 말동무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하며 혼자 사는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창문에 불이 안 켜진 집이 있으면 꼭 확인합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릴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도 누군가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이 있었다면
덜 외로우셨을 텐데. 모임이 끝나갈 무렵 박 할머니가 제게 작은 화분을 건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입구에 꾸민 작은 정원이 있어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다 보면 자연스레 이웃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화분도 거기서 함께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화분을 받아든 순간 형님의 마지막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에 까치가 반갑다. 누군가 찾아올까 기다렸는데 오늘도 잠잠하다. 매일 창밖만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형님과 달리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가고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꽃밭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나둘 얼굴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게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이웃의 집수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내 자식 같고 부모 같아요. 서로 챙겨주니까 든든하지요. 이웃집 오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도 전문적인 요양원도 아닌 이곳에서 오히려 진정한 돌봄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형님의 라디오를 켜고 오늘 하루를 기록합니다. 이제는 형님처럼 홀로 쓰는 일기가 아닌 이웃들과 나눈 작은 이야기들로 하루를 채워갑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돌봄, 이웃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서로를 챙기는 활동입니다. 정부 지원금도 매달 10만 원씩 나옵니다. 순간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우유병이 쌓여 있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 누군가 형님의 안부를 물어봤더라면 저는 곧바로 돌봄 이웃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첫 담당은 김만석 할아버지셨습니다. 90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해외에 사는 자녀들 때문에 늘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드리고 찾아뵙는 게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실은 말이야. 여기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생겼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형님의 일기장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면 김 할아버지와 함께 단지 한 바퀴를 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산책 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른 독거노인 분들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할머니 커튼이 안 열렸네요. 그러게요. 어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도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매일 아침 산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봄 이웃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이 할머니는 특별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일기를 보며 형님의 마지막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쓴 일기 좀 읽어주겠나? 이제는 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래. 할머니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기 읽어주기는 어느새 우리 모임의 특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서로의 일기를 읽어주고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옆집 영감님이 아침마다 안부를 물어주니 참 고맙구나. 오늘은 새벽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동생이 죽을 끓여다 주어서 덕분에 살았다. 아들 놈의 생일인데 전화가 없어 서운하다. 각자의 일기에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혼자 사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거든 내 일기장 좀 아들한테 전해주면 안 되겠나? 못난 애미가 매일 얼마나 아들 생각했는지 알았으면 해서. 그 순간 저는 형님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형님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셨지요. 이제 저는 압니다. 노년의 돌봄이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일기도 읽어주는 작은 관심들의 끈이라는 것을.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관에서 돌봄 이웃 정기 모임을 합니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핍니다. 형님이 이런 모임에 계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어느 날 형님의 유품 정리를 하다 낡은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카카오톡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친구 목록에는 제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카톡하는 법 좀 배워볼걸. 저는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디지털 교실이 열린다는 공지를 보고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10대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촌주들이랑 영상통화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요즘 자식들이 다 카톡으로만 연락한다고 해서요. 첫 수업은 카카오톡 사용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등록부터 시작해 이모티콘 보내기까지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답답했지만 서로 도와가며 연습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체 채팅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우리 동네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인사말만 오갔지만 점차 일상의 이야기들이 채팅방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원에 매화가 폈어요. 사진과 함께 올라온 김할머니의 메시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와, 벌써요. 내일 같이 보러 가요. 저도 갈게요. 따뜻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가시죠. 밤늦게 잠 못 이루는 시간에도 채팅방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MBC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네요. 저도 보고 있어요. 옛날 생각나서 눈물 나네요. 저도요. 혼자 TV 보다가 채팅방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형님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잠이 안 온다. TV를 틀어놓았지만 괜히 더 외롭다. 이제 우리는 밤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손끝으로 이어진 작은 창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영상통화는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다 같이 영상 모임을 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안 보이는 회원이 있으면 다들 걱정되어 연락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왜 안 나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감기가 좀 있어서요. 에고, 내일 제가 죽 끓여다 드릴게요. 스마트폰 교실은 이제 우리의 친목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앱을 배우고 서로 알려주며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갑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네이버 지도로 가까운 맛집을 찾아 단체로 외식을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원생이 우리 모임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실버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논문을 쓴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이 외로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연결해주죠. 밤늦게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저도 아직 깨어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고, 아픈 이웃의 안부를 수시로 물어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밤 형님의 라디오 옆에 스마트폰을 놓아둡니다. 형님이 그토록 원했던 소통의 창이 이제는 저에게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들을 형님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떠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형님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형님은 마지막 일기를 쓰셨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주민센터 강당에서 이웃 사랑방이 열립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밥도 해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입니다. 월 회비 10,000원으로 운영되는 이 모임에 벌써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실버타운은 꿈도 못 꿔요. 연금이 98만 원인데 뭘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적은 돈으로도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니 이게 더 행복해요. 이웃집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시설은 없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만은 여기가 더 풍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단지 앞 공원에서는 아침 산책단이 모입니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걷다가 힘들면 벤치에 앉아 쉬어가고 때로는 매점에서 커피도 마십니다. 산책이 끝나면 서로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옆집 할머니 오늘 커튼이 안 열렸네.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죽이라도 끓여다 드려야겠어요. 형님의 마지막 우유병을 떠올리며 저는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오늘도 저는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는 벌써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일상을 나누며 작은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립니다. 채팅방에서 김 할머니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점심에 다 같이 밥 먹어요.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딘가에서 형님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시겠지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선택이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웃이 되어 따뜻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로 시작된 오늘의 사연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실버타운도 전문적인 요양원도 결국은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보는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가 찾던 답이었나 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웃집 어르신은 오늘도 혼자 저녁을 드시진 않으신가요? 한 통의 전화 한마디의 안부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이웃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